오늘 오후에 첫 번째 세션입니다. 사실은 세션이나 발표라기보단 거의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토론자 세 분을 모시고 두 차례, 앞에는 휴머노이드 및 피지컬 AI 또는 로봇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션 끝나면 바로 이제 AI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각각 국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대표님과 임원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많이 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첫 번째 토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상하게 오전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난상 토론을 좀 해보자. 심지어는 난장 토론도 해보고, 뭐 아무래도 난잡까지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난상 토론을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세 분을 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의 현재 대표님이자 창업자이신 박정훈 대표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성함을 써놨네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트윈이라고 대전에 있기도 하고 쌍둥이가 공동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회사죠. 트윈이의 천홍석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오랫동안 만들어 오셨던 A로봇의 원래 엄윤설 대표님 오시기로 하셨었는데요. 급하게 어디 지방에 가시게 돼서 대신에 김호정 리더님께서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아직 뒤에서 전시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난상 토론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로봇, 휴머노이드, 넓게는 피지컬 AI 관련돼서 세 분의 사실은 창업을 하고 사업을 키우시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특히 제 쪽에 가까운 두 분은 로봇이 두 분 다 박사 PhD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전공 자체도 그걸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로봇 척척 박사 맞습니다. 네, 로봇 척척 박사 맞으세요? 네, 근데 김호정 리더님도 로봇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A로봇에 조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나눠서 그 세상에는 PhD와 난 PhD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PhD 두 분에게 어려운 질문도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각 회사 소개를 우리는 어떤 회사입니다 좋지만 우리 로봇은 어떤 로봇입니다. 뭐 정체성도 좋고요.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뉴로메카가 만드는 로봇은요, 도메인 노하우가 구현된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쉽고 안전한 다관절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이 그냥 로봇 한 대가 아니라 협동을 하기도 하고, 현재는 로봇 하나가 아니라 로봇이 활동하는 체계 전체 플랫폼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트윈이 천홍석 대표님, 트윈이 어떤 회사가 어떤 로봇을 만드나요? 네, 트윈이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가 메인인 회사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자율주행 로봇들이 넓고 복잡한 데서는 자율주행이 어려워하고 지금 이제 또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데 학습으로는 또 자율주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로봇들을 하드웨어 상관없이 모두 자율주행, 자율보행, 자율비행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A로봇도. 저희 A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 창업했는데요. 그때 이름 지을 때부터 A, 그 부정관사죠.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향하여 그렇게 설립된 회사입니다. A로봇은 회사 이름보다 CTO님이 더 유명하지 않으세요? 네, 저 성함이- 한양대 로봇공학과 한재권 교수님께서 머리 이렇게 CTO 였습니다. 길고 네, 맨날 백바지에다가 청바지나 아니면 가죽 바지 입고 다니시는, 가죽 자켓 입고 가죽 다니시는, 자켓 입고 다니시는? 그 시그니처를 저희 젠슨왕 형도 좀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엄청 더운데도 가죽 가죽 자켓 자켓 입고 입고 다녀요.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음식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예. 아니, 우리 두 분 대표님도 뭔가 캐릭터를 만드셔야 되지 않아요? 젠스왕처럼. 우리는 가죽 바지를 갈까요? 네, 일단 공격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젠슨 황이 가죽 자켓을 입고 작년 봄에 얘기하고 나서 특히 올 초에 CES에서 무슨 뭐 현대 자동차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해서 로봇들이 춤도 추고 덤블링도 하고 뭘 하더니 갑자기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로봇을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주가가 큰 차이를 보일 지경이에요. 뉴로메카는 1조를 넘었었습니다. 한때 시총이. 자, 이 피지컬 AI를 포함한 휴머노이드 또는 로봇, 이 거품, 저는 거품이 와야 된다고 믿어요. 거품이 혁신을 만든다고 믿는데 이거 진짜로 옵니까? 돈 됩니까? 그리고 산업 구조 바꿀 수 있나요? 또는 현대자동차에 계신 노동자분들 걱정 안 되는데 진짜 현대자동차 공장 로봇으로 바뀌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토론할 때는 껴들어도 되고, 네,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그 기술적인 관점과 우리가 시장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로보틱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 액션들의 피드백으로 구성이 됩니다. 센싱을 하고 계산을 하고 구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중에서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뭐 구동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제어. 굉장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계획, 우리가 어떤 계획 세우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피지컬 AI는 하이 레벨에서 센싱을 넘어서서 인지를 하고 계산을 넘어서서 계획을 하고 그 구동을 넘어서서 동작을 이제 명령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술이 피지컬 AI로 전환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로보틱스가 확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틱스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피지컬 AI가 메꾸어 주어서 정육각형의 어떤 기술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로봇은 가장 중요한 게 뉴로메카는 뭐 여러 이제 피지컬 AI의 피지컬의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자동화에 굉장히 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자동화 관점에서 봤을 때 전통적인 로보틱스는 주로 이제 공정이라고 말하잖아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피지컬 AI는 사실은 작업자의 작업 기술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로보틱스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피지컬 AI라는 것이 물론 출발은 마케팅이고 거품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로봇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덤블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로봇 안으로 들어오고 로봇이 확대가 돼 가면서 진짜 우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 제가 이제 질문이 그럼 현대자동차 안에는 로봇이 진짜 노동자를 대체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그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얼마나 생산적인 것을 투자 회수 가능한 그 작업들로 이루어내는가가 중요한데 이런 관점을 좀 보실 때 2028년에 아틀라스가 그 시퀀싱 작업이라고 로딩 언로딩 하는 작업을 하는데 뭐 물론 이 작업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그 투자 뭐 회수 가능성은 굉장히 약하죠. 그런데 이제 2030년 이후에 의장 작업이라고 해서 정말 이 자동차 조립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들이 있거든요. 뭐 실내 의자 같은 것들을 볼팅하고 하네싱, 전선을 자동으로 체결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있는데 이런 작업까지 해낸다면 정말로 그건 충분 투자가 가능한 시점까지 올 텐데 그 2030년이잖아요 아직은. 굉장히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두 분하고 친한데 우리 천 대표님은 굉장히 직접적이신데 그래서 이거 로봇 기업 투자하면 돼요. 참고로 트위니는 올해 연말이면은 상장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올해 네,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가실 때 붙잡고 주식을 달라고 하면은 비상장 주식을 받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한 열기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휴머노이드 쪽이죠.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공장에서 현대차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잘려나갈 거예요. 분명히 잘려나갈 거예요.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근데 지금의 휴머노이드 형태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결국 물건을 썼는데 가장 사람에 비해 사람을 대체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보다 그러면 생산성은 높고
사람보다 저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쓰겠지. 근데 지금 너무 비싸고 배터리 많이 먹고 뭐 복잡 안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최근에 다들 보셨을 만한 영상 중에서 피겨 AI 택배 이거 바코드 읽을 수 있게 뒤집어 놓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분류하라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소터가 분류할 수 있게 그 읽을 수 있게 놓는 건데 그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올려놓고 뒤집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 일만 보자고. 요 일을 그러면 할 수 있어?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비해서 생산성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이 로봇은 지금 더 비쌀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리얼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요. 왜 다리가 필요해? 가만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모터가 엄청 많아요. 휴머노이드는. 그러면 배터리가 줄줄줄줄 새거든요. 다리에서. 만약에 다리가 없다고 치자. 그 허리 정도하고 팔하고 모가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격은 반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대 시간이 되면 지가 알아서 바꿔오고 이러는데 그냥 플러그 꽂아놓고 그 정도 배터리 소모는 커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 가격 싸지지. 그러니까 휴머노 굳이 왜 다리를 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럼 예를 들면은 로봇 가격 반감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면 네. 현재 그 휴머노이드든 또는 반휴머노이드도 밑에선 이동체가 있던지 간에 이런 로봇의 가격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년 걸리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일단은 다리를 없애는 순간 걔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하루 만에 반감기로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상품화를 위한 전략에서 지금은 보여주기 식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걔는 지금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 로봇의 반감기는 지금 저희 로봇이 한 대 가격이 한 4,500만 원 해요. 그게 이제 물류센터 직원을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30-40% 줄여주거든요. 한국 인건비 기준으로. 그런데 로봇 생긴 걸 보면 그 모터 2개 달리고 배터리 있고 센서 몇 개 달리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그랜저보다 비싸요. 제네시스보다 싸고. 제가 뭔 말을 드리냐면요. 네. 모닝보다 얘가 비쌀 이유가 있냐. 모닝은 왜 1,000만 원도 안 하는데 왜 이 로봇은 4천만 원이 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을 잡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양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로봇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의 전반적인 원가나 양산의 대량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떤 시장을 타겟을 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실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냐 하는 게 브렉스루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그 김호정 리더님이 마이크를 들었다 놨다 하고 계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도착하자마자 밥 급하게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저처럼 안 졸릴 것 같아서, 저희 A 로봇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실증 사업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대표 제조업 공장에 이제 투입을 해서 했는데요. 티어 1 컴퍼니입니다. 자동차 부품 정확하게 뭐 티어 1.5 정도의 컴퍼니인데 원주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을 했고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이제 노조분들이 오셔갖고 옆에서 팔짱 끼고 실눈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했었는데요. 이 작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정말 자동화 어차피 잘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가 잘 돼 있고 로봇, 특히 산업용 로봇 아니면 이제 협동 로봇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장에 원주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이 있는데 한 공장당 워커가 30명이 안 돼요. 어차피 인원은 적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정말 여전히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기업 OEM이 너무 많은 어떤 그 MOQ를 못 만들어내서 다품장 소량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품들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여전히 좋거든요. 이게 그 렉바라는 건데 90cm 3.4kg짜리 그 바가 철근이 나와요. 그거를 들어서 이제 대차에 옮기는 작업이에요. 이게 약간 무겁고 모양 때문에 이게 들면서 팔이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동자분들이 이거 산재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경영진은 기겁합니다. 진짜 산재 나오면 경영진은 기겁을 해요. 문제는 이 작업이 너무 간단하니까 보통 노동자분들 중에 짬 안 되는 분들을 시켜요. 맞아요.
네, 그럼 네. 거기 원주에서 거기에 딱 입사한 분들은 나름 괜찮은 직장이거든요. 네. 대기업이고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다 아는데, 근데 그 일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은 현타 옵니다. 현타 와서 자기 아버님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 두 가지식으로 보면은 네. 이 제조 부분에 있어서 힘든 일을 하거나 무거운 일을 하는 것, 위험한 일을 하는 것. 근데 그 일은 단순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로봇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그게 네. 먼 미래는 아닐 것 같다. 먼 미래가 현재 아니죠. 피지컬 AI나 로봇,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는 아니냐고 상관없이 그게 한국이나 전 세계 제조 기업과 노동 부분에 임팩트를 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걸 경험을 하고 계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작업이 네, 첫 번째는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택배 요구하는데도 우와 하는데 단순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택배 뒤집는 거 갖고 몇 시간 했죠? 48시간인가 네. 몇 시간? 그거 되게 네, 단순한 비디오.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피지컬 AI가 실제로 시장에서 상용화된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만 사실 우리가 상용화가 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그 전략이 잘 세워졌죠. 리얼 에이전트로부터 이만큼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센서 데이터 얻은 걸로 조향각하고 브레이크 속도만 조절하는 액션을 취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자유도가 두 개죠, 그렇죠? 네. 두 개, 세 개. 위자유도 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자유도가 몇 개고 이런 것들 48개 뭐 네, 이렇죠.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뭐 미션도 다양해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 단순한 걸로 하지만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기존의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 기계로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박종원 대표님은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게 휴머노이드 하고 계시고 손도 만들고 계신데, 근데 제가 천홍석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로봇은 카이스트가 잘하나요? 포항공대가 잘하나요? 카이스트가 잘합니다. 확실히요? 아니, 여기 박종원 계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안 물어보셔도 돼요. 자동화는 안 물어봐도 돼요? 스택이 다릅니다. 자동화는 아, 스타일이 네,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화. 아, 자동화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시지만 다 자동화를 말씀을 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화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 얘기로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자동화하고 자율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로봇의 대수가 제일 많은 데는 중국입니다. 압도적으로. 전 세계 로봇의 거의 다 합친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 1인당 로봇 대수는 한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포함해서 자동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공장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옛날에 500명이 하던 걸 지금 30명이서 하고 있고 모든 게 자동화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피지컬 AI나 로봇을 도입하는 건 자율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자동화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자동화는 결국에 생산성과 투자 회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성이 사람보다 낮으면 일단 안 되겠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삼성이나 대기업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서 굉장히 룰 기반으로 움직이는 로보틱스 기반의 자동화가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 한국이 로봇 밀도 1위를 이끄는 원동력인데 중소제조기업이나 일단 중소제조기업을 볼게요. 중소제조기업은 전형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별량 생산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자동화 자체로는 그런 산업용 기반의 그런 이 룰 기반의 자동화는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소한의 자율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로 보면 예를 들면은 자율 이송 로봇이 가다가 밑에 선 그려져 있고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멈춰서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면 자율화는 저 새끼가 내 앞에 가로막았네, 얼른 피할까라고 지가 의사결정을 해서 돌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상상해도 맞습니다.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단계가 이제 굉장히 로보틱스 기반에서는 어렵게 작업을 했는데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쉽게 학습 해결되는 능력이 거죠. 로봇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네, 네. 때문인데 그 네, 얘기 맞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또 김호정 리더님께서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마이크를 드셨거든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동화를 이루어왔는데 정말 피지컬 AI를 생각한다면 휴머노이드로 왜 넘어가야 되느냐? 저는 고객군 때문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입니다.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수많은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근데 저희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한 지지난주쯤에 모내기였는데요. 이러면 지방에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분들은 사람 못 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다 하루에 10,000원 더 주시는 데 가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휴머노이드예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타겟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그 A 로봇이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안산에 제조업 기업이 11,000개입니다. 그 중에 5명 이하가 5,000개가 넘어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10%에 한 대씩 파는 게 낫지 대기업을 잡아서 거기 몇 대나 사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으로 본다면 대규모로 자동화를 하는 것보다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아까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은 결국은 휴머노이드 중심이나 또는 뭔가 제조기업에 들어가는 걸로 본다면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경쟁력을 갖도록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차피 숙련공을 얻기가 힘든데 그 내용들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천웅석 진짜 대표님, 예. 쉽게 말해서 피지컬 AI가 뭐야, 뭔데, 왜, 뭐 어디다 갖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다 사람 빼고 기계 넣고 싶어요. 장비 넣고 싶고 설비 넣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넣었어. 공장이든 제조 공장이든 뭐 물류센터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있냐고요. 또 그 사람도 설비로 바꾸지 못 바꾸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이슈는 사실 아니에요. 로봇 회사 대표지만 로봇은 그냥 깡통이고 지금 피지컬 AI에서는 AI가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사람처럼 LLM 봐봐요. 대화하는 거 봐봐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높고 어떤 단정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으니까 드디어 이 인류에 그거를 이제 사람이 기계 장비 설비를 못 넣어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AI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또 새로운 장비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키거든요. 근데 꼭 사람이 일을 대체한다고 해서 사람처럼 생겨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아마도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계시지 현재는 않으시니까 결국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로봇에 집중하고 그게 비용 경쟁력하고 업무 적합도 적정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이제 지능 얘기를 하셨어요. 피지컬 AI와 기존의 메커니컬에 기반했었던 로보틱스가 뭔 차이가 있냐? 그럼 그게 이제 지능을 갖는다는 건데 지능은 아는 능력을 갖는 거고 지식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조금 더 한번 진행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왜 사람을 닮아야 하냐? 기존 인프라가 사람에게 최적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대당 같은 게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핵잠을 위해서 그 신체호함이 진수된 곳에 가셨어요. 거기에 이제 잠수함 안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 공간에 다른 형태의 로봇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 때만 해도 60만 대군이었고 저희 누나 이제 뭐 9학번인데 그쪽은 막 70만, 지금은 20몇만입니다. 곧 있으면 20만 이하로 떨어져요. 자, 10년 뒤에 핵잠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누가 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필요한 천 거고요. 대표님이 두 번째로 다르실 거라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어요. 지능에 네.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능 산업용 로봇은 예를 들어 공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픽앤플레이스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역에서 들어서 이렇게 옮겨요. 이 사이에 사람 손이 갔다간 큰일 나요. 잘립니다. 근데 협동 로봇은 토크를 가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유로메카 대표님이시죠. 근데 휴머노이드는 내가 여기에서 이까지 이걸 픽앤플레이스로 옮겨야 되구나. 굳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이렇게 옮깁니다. 왜 잘 되는지 저희도 잘 몰라요. 제스랑도 잘 모를걸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 신경망에 자, 던져서 여기서 발전한 이제 거거든요. 이슈 있는 게 로봇이 외형적으로 인간을 닮아야 되냐 안 닮아야 되냐 하는 건데 A로봇뿐만 많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단이 있고 문고리가 있고 설거지하려고 하더라도 키가 사람 수준 돼야지 설거지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라면 물론 그거를 반대는 안 하시지만 다른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네, 천 그게 대표님.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자꾸 이제
뭐 산에도 올라가야 되지 않냐, 계단도 올라가야 되냐.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 특정한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 1%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오히려 이제 시장이 얼마나 그 특별한 형태를 다 갖춰야 되느냐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사람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동물이거든요. 제너럴리스트이긴 하지만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빨래도 100만 원짜리 세탁기가 사람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게 빤단 말이에요. 그 일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업에서 쓰이고자 하는 아까 택배 뒤집는 일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면 물건만 집어서 옮기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특정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요리만 해, 주방에서 하루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 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는 우리 제가 정리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두 가지 시간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부터 5년 내, 그리고 10년 이후. 10년 이후는 우리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는 휴머노이드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5년 내에 사람이 하는 작업을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서 생산성을 내겠다. 이거는 사실은 로봇을 만들거나 제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지금 많은 실증을 하시지만 실증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 현장에 로봇이 적용이 되려면 안전 인증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실증은 할 수 있지만. 못 들어가면 실증은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을 치면 큰일 나거든요. 이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물론 네. 일부 휴머노이드들이 거기에 근접한 아틀라스 같은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러면 5년을 보면 생산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하는 작업을 그대로 로봇이 하는 게 가장 생산적인 프로세스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네. 이제 자동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보면 언젠가는 인간 닮은 로봇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생산성이 높을 수 있지만 과연 5년, 10년 내에 그게 경제성을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아니, 관점이 이건 다를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보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시점에 따라서 그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봐야 돼요. 이게 어쨌든 그 완전 100%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사람의 생산성을 따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래 걸릴 거다.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관점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그 우리가 피지컬 AI 기기로서 휴머노이드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휴머노이드는 어디서 필요한데?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장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더 적합한 로봇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율은 모르겠지만 95% 이상은 휴머노이드가 아닌 시장에서 그거는 가능하다. 50년이 네.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저는 같을 마찬가지라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네.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시장은 굉장히 그런데 적을 요 거고. 주제에 근데 관련돼서는 빨래를 예를 들면 아까 그러니까 빨래를 있어봐. 말씀하셨으니까 저 얘기하잖아요. 네, 잠깐만 저희 있어봐. 빨래를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한다고 집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들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뭐 또 집 자전거도 고쳐야 되고 하는 로봇이 필요한 시점에 그 시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해야 돼요. 휴머노이드가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시장 전체에서 몇 프로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방금 박도준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가능한 시점은 아주 먼 이야기고, 근데 그 시장 자체보다도 지금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택배 뒤집는 거고. 그 두 분이 근데 고향이 어디죠? 부산 부산이고. 부산입니다. 말씀이 빨라지시니까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농담이고요. 제가 김호정 리더님께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갖고 논쟁을 하면 다음 주제를 못 넘어가서 아까 이제 도대체 3년 사이에 왜 그 전에도 로봇이 없었냐? 있었죠. 팔만 있는 애도 있고 그때 휴머노이드가 없었냐? 있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아틀라스 1인가 이거 나온 지가 벌써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희 회사조차도 저희 회사 베트남 법인에서 200명이 맨날 이거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캡처링 하느라고 휴머노이드를 위해서. 근데 이게 최근 2, 3년 만에 큰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 중심에는 명백하게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VLA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챗GPT가 눈을 감고 로봇 머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갖고 이게 비전이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미션을 주면 어떻게 손발을 움직여서 활동하냐 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엔드 투 엔드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비전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결과를 갖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은 다 블랙박스고요. 비전으로 들어오면은 곧바로 브레이크나 엑셀이나 핸들을 꺾어요. 자기 위치나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모든 걸 AI가 하는 거지 중간에 인간이 개입할 장소가 없어요. 지금 로봇도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VLA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리는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화의 중심으로 가고 있고, 얘가 빨래를 걷다가 떨어뜨려도 과거엔 그럼 내가 떨어뜨렸나 보다 하고 다음 빨래를 하는데 얘는 빨래를 주워서 다시 갠단 말이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심지어는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요즘 그러면 진짜 로봇이 사람처럼 육체적인 것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추론 능력을 포함해 가지고선 대단히 놀라운 육체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걸 바라보는 세 분은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로봇 인더스트리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일종의 핵폭탄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 그 이하인가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는 트위니 같은 기업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회고, 왜냐하면 이동이 필요한 그 이제 기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 시장에 우리 소프트웨어가 그를 써야 되는 곳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저는 이 시대는 이미 왔고 확신이 있는 그 변화인데, 솔트룩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마무시한 기업들이 치고 오고 이제 AI 기업들이 있으니까 솔트룩스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들이니까 힘들어요. 엄청 네. 걱정스럽고 하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피지컬 AI라는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AI 회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김호정 매니저 리더님 그리고 우리 박종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로봇이 눈을 가진 챗GPT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잖아요. 네. 엔드 투 엔드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챗GPT 모멘트가 있었어요. 그거는 너무나 큰 혁신이어서 우리는 그 전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최근에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는 그 비전까지가 통합되는 거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시대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그냥 지금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여기에 액션이라는 모달리티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드-투-엔드 VLA인데, 엔드-투-엔드 VLA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걸 해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이거를 엔드-투-엔드로 구현하느냐, 아니면은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은 로보틱스의 오래된 전통 기술이 있거든요. 이 기술과 VLM을 잘 에이전트 식으로 엮어서 전체적인 RFM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도가 두세 개 되는 자동차 정도는 엔드 투 엔드가 될 것 같은데, 네. 자유도가 40개, 50개가 넘어가는 팔 관절 있고 손가락 있는 애가 정말로 이걸 다 학습해서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여전히 대단히 도전적이고 질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그 유시 버클리 켄 골드버그 교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테슬라 FSD 스케일로 이 휴머노이드의 데이터 해봤을 때 10만 시간이 나옵니다. 예. 이 10만 시간을 10시간이다 현재 실행 가능한 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로보틱스나 그분이 말하는 굿 올드 패션드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션하고 올드 패션을 잘 믹스 매치하는 게 현재로서는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실적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 네. 거죠. 우리 리더님. 먼저 그 세 분 대표님 옆에서 너무 쫄아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잘 전혀 안 못하는데, 쫄아 계세요.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RFM이 없었다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될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예를 들면 뭐 스킬드 AI라든지 피지컬 인텔리전스, 한국에서는 우리 그 솔트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업스테이지도 이제 RFM 한다고 하고 리얼월드, 이런 좋은 회사들이 열심히 싸워주는 건 저희 같은 휴머노이드 플랫폼에게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것들을 정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쓸만하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희는 오히려 있어서 그냥 이긴 편이 우리 편입니다.
뭐 포항공대, 그렇죠. 뭐 카이스트 이긴 편이 우리 편이에요. 저희는 참고로 한양대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뭐 세 분이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면 저는 당연히 돈 더 많이 주는데 갈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하는 기업에서는 RFM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오느냐, 국내 게 잘 나오느냐, 그러니까 어느 게 잘 나와도 그걸 요거에 가져오면 대해서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다음 주제가 여쭤볼 주제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 관련된 모델을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현대차를 포함해서 전체 완성차 자동차, 왜냐면 그거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는 완성차 회사가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다 학습해 갖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거를 당신 자동차에 맞추라고 하는 순간에 완전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로봇도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작인가요? 그루시라고? 얘가 공통 모델을 만들어서 공통 모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봇 회사들은 이것만 가져다가 쓰면은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엔비디아 의존하게 되잖아요. 우리 GPU처럼. 또 두 번째, 지금 전에 우리 GPT를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오픈 AI 뭐 등등해서 오픈 모델로 내놓고 개방됐는데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한 5년 지나다 니들 우리한테 다 종속됐지? 그럼 이제부터 돈 내. 그럼 모든 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내야 되는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는 로봇을 위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가 지금 많이 연구되어 있고 많이 오픈 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초기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험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도 중요한데 자동차 관점에서 봤었을 때 자동차가 이미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데이터로 오히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말고 데이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원래 테슬라도 이제 룰과 AI를 합쳐서 하는 방식을 웨이모처럼 하다가 그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엔드-투-엔드 러닝 for autonomous driving 논문을 기반으로 2022년쯤에 바꿨어요. 그거를 바꿨는데 왜 테슬라만 그게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00만 대 정도여서 지금 4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양한 환경,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수동으로도 운전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율주행시키는 기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어. 그러면 이게 데이터 관점이 진짜 중요한 게 이제 피지컬 AI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따라 하게 되는 건데 다양한 동작들을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얻냐고요? 사람은 그래서 요즘에 뭐 월드 모델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월드 모델에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월드 모델은 주로 이제 비전 데이터로만 만들어져 있는 월드 모델이다 보니까 그 힘을 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약하고 근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모델을 다른 것과 갖다 쓰더라도 그 모델을 뭐 추가적인 학습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향후의 경쟁력을 그게 유지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중요하죠. 수 있다. 그래서 각 도메인별로 거죠? 그 데이터가 진짜 중요할 거고 그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로봇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로봇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기업의 선두 기업들의 RFM이든 뭐 VLM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AI 기업들이 푸시해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그 VLA나 그 로보틱 관련된 RFM들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래서 저희는 로보틱스 기업들이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보틱스 기업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RFM은 에이전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이해하는 모듈을 가져와서 우리가 잘 움직이는 로봇과 섞고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김호정 리더님께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경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또 앞서 나가는 기업이 있고 자본이 있는 기업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사라지는 기업도 많이 생길 테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로보틱스만 보더라도 미국은 뭐 AI 모델, 컴퓨팅, 빅테크, 자본 이 모든 게 있고요. 중국은 부품, 공급망, 제조 원가, 양산에 이르는 것을 꽉 쥐고 있잖아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로보틱스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이 세계적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넘어서서 번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 쓸만한 그런 데이터들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국 제조업 현장에서 그 데이터들을 빨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젠슨 왕도 26만 장 GPU를 푼 거겠죠. 다른데 안 주고 여기가 제일 쓸만한 게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RFM 같은 경우 RFM 라이센스 피 내고 더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돈 버는 거 그거 구글에 안드로이드 돈 내고 다 해도 돈을 더 많이 창출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더 좋은 OS가 한국에 나온다면 갈아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좋은 RFM 다들 하시고 하니까 그런 도메인별로 아까 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별로 필요한 RFM 갖다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그냥 이긴 사람 우린 편, 우리 빨리 이거 써보고 안 좋으면 버리고 아니면 또 다른 거 써보고 이런 식의 어떤 루틴을 갖고 있는 것들이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저는 먼저니까 지금 RFM 시장은 학습 시장이 아닙니다. 추론 시장이거든요. 이 RFM을 가져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RFM에 추론을 시키는 추론 비용이 문제입니다. 지연성이 극히 없는 적어도 몇 미리세컨 내로 추론을 계속 시키는 그 비용을 우리들이 독립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 바로 다음 세션이 그래서 AI 반도체가 있어요. 추론 비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저는 피지컬 AI,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많은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 파운드리가 필요하고요. 또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자동화를 모르고 자동화를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 기술을 뽑아내기 위한 데이터 팩토리 또는 데이터 파운드리 필요해요. 그리고 플러스 가능하다면 추론 전용의 데이터 센터까지가 집적되어 있어야만 우리들이 원하는 이제 피지컬 AI 기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떻게든 그거를 이루어 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천 대표님.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 로봇 이제 AI 베이스로 하는 이 로봇들이 결국 물건이고 특히 B2B로 나중에는 B2C로 이제 집에서도 일을 하는 휴머노이드가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B2B로 나갈 것 같고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많은 AI, LLM을 출발로 해서 많은 AI들이 있었고 많은 산업을 바꾸고 있었죠. 컴퓨터에서 하는 작업들을. 근데 컴퓨터에서 하는 작업 말고 몸으로 일을 하는 작업을 이제 피지컬 AI가 바꾼다고 했을 때 결국 그러면 기존의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고 비용 절감돼 이 질문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질문에서 대한민국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제조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 업체들이 살아 있고 노력을 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이 죽었거든요. 뭐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뭐 등등등등 잘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싸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대체할 만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필요 없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잖아요. 사람 인건비 쓰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한국은 네. 결국은 산업, 그러니까 우리에 기반하고 있는 산업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나 과 많은데 그다음에 인건비가 비용. 높다.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또 거기서는 또 국가에서 막 때려 부어가지고 또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게 영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꽤나 괜찮은 시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성장하기 위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재밌어서 그런지 40분이 45분으로 훌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두 가지 질문을 단답형으로 짧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 얘기하고 저희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하고 싶은데 그래도 두 가지로 줄여볼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로봇 파운드리가 필요하다는데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이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파운드리랍니다. 이거 한국에 있는 로봇 기업에게 기회입니까? 도전이면서 아니면 위기입니까? 혹은 어떤 의미로 보면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저는 그 상생의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로봇 파운드리는 본질적으로 TSMC나 폭스콘 같이 한 군데서 다 하기는 힘듭니다. 현대는 현대 계열의 자동차 로봇들을 자기 그 생산 어제 해서 만들 테잖아요. 근데 분명히 로봇이란 거는 자동화까지 내려가다 보면 더 작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OEM, ODM 각종 부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파운드리들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만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근데 TSMC는 자기 자체 제품을 만들지 않지만 삼성은 자기 제품 만들면서 파운드리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자기 로봇도 만들고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삼성전자의 어려운 과정을 밟는 건 아닐지 우리 천 대표님한테 한번. 저는 요 관점을 요거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TSMC는 왜 장사 잘 돼? 라고 물어보면 그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미 있고 니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 핸드폰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 설계돼 있는데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 시장이 이따만큼 있는데 거기 이거 들어가는 게 무조건 필요하죠. 자동차 시장이 이미 이따만큼 있는데 거기 반도체 들어가는 게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시장에서 그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로봇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미 시장이 있어. 모르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출발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되면 좋아요. 이미 이런 시장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이 시장을 위한 생산을 현대가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낙수 효과도 있으니까 그 많은 기업들한테 좋겠죠. 그게 실제로 된다면. 근데 그게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니즈가 그런 시장이 이미 있어. 진짜 있느냐?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하고 있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게 이제 생겨나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두드려보는 단계에서 이 이야기는 좀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가야 되는 그 레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그룹이야 전라도 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하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산업 생태계는 또 대구나 이쪽이 많거든요. 그쪽에 뭐 저희 종고모가 옛날에 공순이셨는데 어페럴 기업에서 뭐 진화된 게 이제 티어 2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시금 이제는 로봇 부품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들은 포텐셜 커스터머이면서 벤더이기도 한 거죠. 이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이미 정착된 데에서는 우리 천 대표님 말처럼 이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면 더 좋겠지만 우선 건넌 다음에 뭐 좀 반쯤 깔아는 애들은 좀 도와주고 다시 그 다음 돌다리 건너고 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로봇 파운드리 많은 분이 관심 갖고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주가가 2배 올라가기도 하고 할 만큼 놀라운 걸 내기도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제가 아쉬운 것이 기술 얘기, 시장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돈 버는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워요. 특히 로봇 시장에서 제가 놀라운 거는 과거 우리가 해왔었던 돈 버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봇 애저 서비스 또는 레이버 애저 서비스처럼 로봇을 우리가 2천만 원, 뭐 1억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로봇 우리가 빌려줄 텐데 박스 10,000개 접는데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박스 접어내는 걸 갖고 돈을 내도록 하거나, 이미 천 대표님 쪽에서는 금융권하고 해서 금융에서 렌탈, 우리 집에 예를 들자면은 뭐 비대 같은 거 빌려다가 앉아서 응가 보는 것처럼 로봇을 그렇게 금융권하고 결합해서 하고 있죠, 리스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점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설비, 장비, 공장 같은 데서 우리가 이거 한 달에 이만큼 생산하려면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이 정도 돈을 쏟아부어서 장비를 싹 갖춰. 그때부터 이제 근데 거기에 사람 몇 명 필요해. 얘네들은 월급 주는 거야, 한 달에.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로봇들이 주로 설비 관점, 장비 관점의 이야기보다는 사람을 대체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독 방식이 저는 적합하고 이제 사람이 빠지는데 사람처럼 월급 주는데 더 싸게 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한 만 대 만 마리를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데 걔 파견 보내면 걔가 월급 받고 일하고 월급의 50%는 제가 떼먹고 맞습니다. 호주처럼 이렇게 그런데 하는 비즈니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박스를 몇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페이하는 거는 이건 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는
공유 서비스일 때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처럼 내가 쓸 땐 얘가 얘한테 돈 주고 쓴 만큼, 제가 쓸 때는 제가 쓴 만큼 돈 주고, 이런 식의 공유를 하는 서비스일 때는 그게 말이 되는데, 우리 물류센터에 있는 로봇이 내가 움직였을 때만 페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냥 월간 구독료 방식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 쓴 만큼만 한다 그러면 그럼 갖다 놓고 안 쓸까 봐.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큰 변화가 있는 게, 오늘 오전 세션에서 얘기했지만 AI가 가져오는 가장 큰 임팩트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걸 것 같아요. 그 경제 구조 안에는 노동 구조도 있는 거죠. 근데 노동 구조에 해당이 되는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장비를 사고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거에 그 뭔가의 중간에서 로봇 기업들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하고 돈 버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더 했다가는 그 다음 세션을 못할 것 같아서 세 분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 회사 가지고 있는 비전도 좋으시고 과제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또 국내 AI 기업 그리고 로봇 기업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것도 좋고, 정부 쪽에서 관심 가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30초 내외에서 말씀을 한 분씩 얘기 좀. 우리 끝에 리더님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결정된 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건 뭐냐?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수명은 늘고 있죠. 이 상황에서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기업 A 로봇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한민국 로봇 회사들 많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좀 새로운 도전들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봇 회사들이 그런 스스로 이제 어떤 거품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첫 번째겠지만,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줘야 새로운 도전들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라봐 주시고, 대한민국 로봇 산업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절대로 기술 패권을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니로메카는 당장 이제 오늘 적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자동화를 열심히 구현하고 있고 사례들을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이미 그 양산을 해서 로봇이 현장에 쓰이고 있고, A로봇은 올해부터 이제 양산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로보틱스를 넘어서서 피지컬 AI의 중심세 회사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돌리나?